빈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은 기후변화의 하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불부터 가뭄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올해는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좀 종합적으로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존의 고전적인 그 구조물의 설계 강우 강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설계 기준도 좀 재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지난해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시고 이제 총장 되시고 나서 바쁘셨을 텐데 예.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친정에 온 기분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도 있었고요. 예. 또 폭염도 있고 폭우도 계속되고 있고 정말로 큰 재난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피해 규모가 좀 어떨지 궁금하고요. 또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올해 재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마치 종합 세트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월 달에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청송 영해항부터 그 백두대간의 일부였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국립공원 쪽에 있는 산청 그쪽에 굉장히 큰 불이 나서 네. 사상자가 거의 30여 명,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소방 헬기 그런 순직 사고도 있었고 곧이어 이제 7월 달에 7월 한 16일부터 집중호우, 극한 강우가 계속 발생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네. 7월 15일부터 특히 서해안, 충청남도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또 광주 이런 데를 통해서 그다음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이제 산사태였죠. 맞습니다. 산청 쪽에 산사태가 아주 크게 났었고 또 가평에 또 펜션 쪽에 산사태가 났었고요. 네. 또 곧이어 그 바로 이후에 바로 굉장한 폭염이 올해 지금까지도 좀 그 여파가 좀 시달리고 있을 텐데요. 그럼 굉장히 좀 폭염에 시달렸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또 이제 강릉 지방의 가뭄 문제까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산불부터 가뭄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올해는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좀 종합적으로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 산불로 시작됐다가 예. 극한 호우와 극한 강우가 계속 반복이 됐고요. 예. 또 최근에 강릉의 가뭄까지 정말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예. 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이나 충청 지역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또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피해가 컸고 또 복구가 되기 전에 또 다시 이제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우리 재난책에 좀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로 좀 나왔고요. 개선책이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앵커 말씀하셨던 극한호우라는 것은 사실은 뭐 시간당 강우가 50mm 이상 이런 부분인데 보통 극한호우가 100년 빈도 이상의 호우 정도 되는데요. 이 네. 극한호우가 1년에 뭐 몇 차례씩 최근 3년간에 있어서 한 20여 차례 이렇게 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빈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은 기후변화의 하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극한호우 같은 경우가 그리고 굉장히 정체가 오래됐고 좁고 긴 T형, 우리가 대형 전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T 모양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서 집중적으로 오는 것에 피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있는 설계 강우 강도를 훨씬 뛰어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 빈도 이상의 설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30년 정도까지만 감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0년 빈도의 이런 강우가 와버리면 하수에서는 절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기존의 고전적인 그 구조물의 설계 강우 강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설계 기준도 좀 재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구조적인 거라든지 비구조적인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와버리면은 사실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비책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남 서산에 시간당 114.9mm가 왔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우리나라의 이 1시간 강우 기록에 기상청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네.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시간당 하루에 426mm가 왔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큰 비가 왔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산사태가 크게 났었던 산청 지역은 3, 4일간의 총 누적 강우량이 한 800mm 정도 왔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년 동안에 오는 강우량이 네. 1,300mm 조금 남짓하는데 만약에 800mm가 왔다는 것은 3, 4일 만에 3분의 2가 1년 동안에 올 것이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오고 어느 정도 땅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런 집중호우가 오면은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좀 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측면에서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지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산사태 위험지도가 전혀 지금 작동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실시간으로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산사태 예경보를 통해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고도화가 좀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경남 지역의 산청군의 그 산불 이야기 잠시 하셨는데 예. 그 산불 나고 나서 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로 인해서 또 인명 피해가 많았던 것이 더 큰 아픔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집안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산사태로 인해서 그런 재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산사태 대비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미비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올해 산사태 중에 이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산청 부분은 3월 달에 한 열흘간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났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산림이 다 황폐화되어 있던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산림이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으면은 산에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뿌리로 가지고 있는 지지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산사태 위험성이 더 많고 이미 그 전에 왔던 많은 비로 인해서 굉장히 그 지반이 취약돼 있는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한 800mm 정도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더 취약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거기는 굉장히 급경사인 지역이고 그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좀 취약했던 부분들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인공 조림을 할 때 네. 침엽수로 할 거냐 화렵수로 할 거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엽수는 상당히 산불에 취약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제 침엽수와 화렵수 같은 부분들을 좀 골고루 섞어서 산림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같이 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극한호우가 발생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재난에 대비할 뿐만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이 이번에 많이 희생을 많이 당하셨는데 노인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훈련 제도 그리고 네. 담당 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비도 중요하고 또 재난 체계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사방댐을 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수 체계 정비와 같은 이런 그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서 또 대비책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산청군 같은 경우에 그런 대비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사태와 여름철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기는 토성류는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토성류라고 하는 것은 산사태가 일어날 때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물과 흙과 그다음에 토사와 같이 물려서 이렇게 즉 죽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걸 토성류라고 하는데 네. 그 토성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사방댐이라든지 또 물길을 이렇게 방지하거나 물길을 이렇게 유도해주는 유도로 대피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 재난 훈련이라든지 그런 오호 담당제 같은 그런 재난 바우처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좀 취약계층의 분들을 좀 대피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을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런 교육과 훈련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들이 또 저희 재난안전 119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대비할 수 있다면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란 또 느낌이 드는데 예. 어떤 대비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흔히 그 구조적인 대책이 있고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오랫동안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수도 정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제방을 쌓는 거라든지 그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그 비구조적인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계 기준, 지금과 같은 고전적인 설계 기준으로 가서는 지금의 재난 대비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설계 기준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늘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훈련과 교육,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이든 노인분들의 어떤 취약계층까지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산불과 또 폭염, 폭우에 이어서 한편 강원도 강릉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가뭄으로 비상입니다. 일단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통장이 가정집을 찾아갑니다. 마당에 있는 수도 계량기 함을 열고 밸브를 절반가량 잠급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서 오늘부터 수도 계량기 용량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통장을 중심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수도 계량기를 직접 잠그는 제한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75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 1,100톤 규모의 물탱크에 물이 저장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낮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각 가정으로 보내는 수도 밸브를 평소의 40%만 개방했습니다. 각 세대 입주민께서도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이 경로당은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점심 식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가뭄 해갈 때까지 단지 내 사우나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강릉시는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도 제한급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일주일째 이어지며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 시행된 제한급수,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신 대로 심각성이 참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주 상수원인 오봉조수지가 6개월 동안의 이 가뭄 때문에 조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예. 그런 소식도 들은 바가 있고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기후제까지 지냈다는 그런 그 뉴스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맞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좀 뾰족한 대비책이 있을까 또 걱정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동과 영서는 이제 그 우리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가 이쪽과 저쪽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영동 쪽이 상당히 지금 큰 극심한 가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오봉댐이 전체 용량이 1,400만 톤 정도 되는데 저수율이 15%, 그러니까 2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럼 뭐 그 저수지가 완전 바닥이라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저수율이 낮으면은 물에 대한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질에 관련 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질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두 가지 댐이 있습니다. 오봉댐하고 광동댐이라고 하는 태백의 광동댐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광동댐도 상당히 이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를 식수를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광동댐과 오봉댐이 강원도의 식수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원래부터 적은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저수율이 낮기 때문에 훨씬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이제 뭐 급수차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기본적인 대비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댐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모아서 댐의 형태로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영동과 영서에 있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그리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워터 그리드라고 하는데 스마트 그리드 형태로 물을 좀 서로 나눠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규 댐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신규 댐을 짓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함께 네. 미리미리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3월이었죠. 환경부가 극한 호우와 이제 가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후 대응댐 건설 예. 후보지 9곳이었나요? 그 선정을 했고, 그러니까 오는 2035년쯤 돼야 이제 완공된다는 그 이야기 예. 또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면 이 가뭄 해결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기후변화 대응댐이 정부의 이제 추진대로 만약에 된다면 일부 뭐 해소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후 대응댐 자체가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할 때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그 부분들이 각각의 목적성이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그 기후변화 대응댐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약간 그대로 추진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지금과 같은 정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이제 다른 형식으로 좀 추진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서 지역에 있는 가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여러 가지 대안이 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신규 댐을 검토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워터그리드 형태로 좀 물을 배분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또 지하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구조적인 대응을 네. 같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미래 대비도 중요합니다만 당장 우리 식수가 걱정인 그런 가뭄이 예.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커지는 요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폭염 속에서 낙동강과 금강유역에서는 예년보다 빠른 녹조가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퍼런 녹조가 강가를 뒤덮었습니다.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메리 취수장 인근. 녹색띠가 반경 수킬로미터에 걸쳐 선명하게 보입니다. 취수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나와 있는데요. 강물을 컵에 떠보자 초록색 이끼 같은 것들이 눈에 띕니다. 낙동강 묽은 메리 지점의 유해 남조류 수는 지난 4일 1mm당 2만 4천 개, 18일에는 1만 1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5월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지 80여일 만입니다. 부산시는 취수장의 살수 처리를 진행하고 수돗물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기존 한 대뿐인 녹조 제거선을 2대로 늘려 매일 녹조 저감 작업을 벌입니다. 수중에 있는 그 입자, 남쪽 입자를 수거해서 취수구로 유입되는 그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조 점검 체계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녹조 검사 위치를 상류 3km 지점에서 취수장 인근 50m로 좁히고 경보 발령 일자도 검사 당일로 앞당깁니다. 또 하반기부터 공기 중 조류 독소 검사 과정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녹조 독성 검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독소 물질이 있는 걸로 재배된 농작물을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폭염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녹조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어서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방금 전에 가뭄 이야기를 했는데 또 네. 녹조가 걱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녹조가 좀 빨리 오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특히 낙동강이 계속 매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녹조 같은 경우는 특히 녹조는 수온과 수량에 관련돼 있는데 이제 최근에 지금 8월 하순 그다음에 지금 이제 9월에 접어들었는데요. 8월 하순에 수온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 네. 전에 이제 여름철에 수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관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량하고 수온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녹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3단계 정도로 다
발령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심, 경계, 대발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관심 단계에서는 조류 경보 시스템인 1ml랑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1,000개부터 시작해서 경계는 10,000개, 대발령은 약 100만 개 이상의 세포 수가 되는 경우를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발령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남조류 중에서도 네. 조류 독성이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그 조류의 독성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제 환경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시스텐의 농도를 좀 같이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도 지금 조류 경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과거에는 이제 조금 위쪽에 있는 부분들에서 취수장보다 한 2km 이상에 있는 상류에서 취수를 해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이전에 지금 발령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하겠다. 채수 당일에 발령을 하고 채수 위치도 바로 취수장 바로 직전에 있는 위치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심각한 수준이고 이것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이제 조류 경보의 기준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존의 조류 경보 관심 단계에서 84일 만에 이제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은 참 걱정이네요. 예, 네. 지금 팔당도 지금 관심 단계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동강은 상당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조류 경보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조류에 대한 그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아마 이런 한강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방금 직전에 또 마이크로시스틴 말씀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독성 물질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인체에 또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인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마이크로시스텐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녹조 전반적으로 녹조는 사실은 이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동식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만약에 이게 이제 식수에 들어가게 되면 식수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먹게 되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식물들이 그 부분을 흡수를 하거나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녹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이제 남조류, 규조류, 녹조류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남조류라고 봅니다. 가장 위쪽에 지금 그렇습니다. 써 있는 남조류군요. 그리고 이제 남조류는 주로 이제 색깔이 아주 진한 녹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보시고 있는 낙동강에 있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거의 초록색 빛깔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남조류고요. 규조류는 약간 갈색 혹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냄새라든지 맛에 이렇게 결정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수 처리장에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걸러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특히 이제 남조류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시스틴 대표적인 독성 물질로 저희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런 독성 물질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 또 해야 될 역할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입지 않을지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녹조가 지금 발생하는 것은 이제 흔히 두 가지 원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햇빛이 많이 광합성 작용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물속에 영양염류가 과하다 하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하는데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이 많다 이런 뜻이고 그 영양분은 인이나 질소분명, 특히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료 이런 부분들이 인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속에 많이 과다하게 되면은 이런 남조류 박테리아 성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녹조가 활성화되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산소를 없애는 물속의 용존 산소를 없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서 특히 그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샴푸라든지 네. 그다음에 세제 이런 부분들은 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이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막이 산소를 또 이 부분들의 표면에 수 표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즉 계면 활성제에 들어가는 세제나 샴푸 들어가는 부분을 좀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그와처럼 물 위에서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름기 있는 부분들은 설거지 하실 때 이 부분 기름기는 먼저 닦아내고 휴지 버리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시는 게 우리가 네. 지금 처리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농약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비료의 퇴비 이런 부분들 과다 사용. 우리나라의 지금 농사의 대부분은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됩니다. 많이 그런 부분 줄이고 또 여름철 물놀이 가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변 공간에 오염물을 투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수생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장석환 총장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 재난의 조감 세트처럼 이게 많은 재난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가뭄 이야기 해주셨고 녹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또 태풍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곧 태풍 오잖아요. 맞습니다. 또 9월 걱정입니다. 예, 9월 태풍이 무섭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올 이제 7월 초에 해수면의 온도, 특히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은 북서태평양이죠. 북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가 태평양 위에 상승이 되어 있고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를 에너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부분들 태풍이 굉장히 발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북서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그 열대성 저기압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20개 정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 한 4개 혹은 5개 정도 올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큰 태풍이 없었지만 9월에 우리가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뜨거운 수증기의 열기와 그다음에 태평양에서 수증기가 발달한 그런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것이 방향을 우리나라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7월 정도였나요? 한 2개 정도의 태풍이 그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태풍 피해는 없었는데 예, 산둥반도로 지나갔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9월이 되면은 태풍의 피해가 있을 수 맞습니다. 있다는 예. 그런 또 경고를 해주셨고 역시 태풍의 기억 가운데는 지난 2022년도의 흰남노 이야기를 예,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당시에 또 총장님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좀 회상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때는 마치 이제 장마가 다 끝나고 이제는 이제 안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흰남노가 와가지고 특히 이제 경상남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진로를 하면서 울산과 그다음에 포항 이쪽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 있는 그 강이 범람을 하면서 그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려 나가셨던 우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 건물의 지하에 건축법의 문제, 지하 주차장의 유도 대피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사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마 이제 그런 건축법도 많이 개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사고를 보면은 새벽 6시를 전후해서 시간당 그 100mm가 넘는 극한호우 쏟아지면서 많은 또 피해가 났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태풍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극한호우가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강한 폭풍우 즉 강한 바람과 그다음에 많은 수증기를 싣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염려됩니다. 따라서 태풍이 보면 이제 우리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도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조금 다른데 이제 오른쪽에서는 태풍의 어떤 강풍이 좀 염려되고 왼쪽은 그 많은 비가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그 당시에는
흰남노 같은 경우는 밀물대에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 물이 잠기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태풍의 어떤 그런 위치와 방향,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대비와 준비를 좀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노력해서 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난히 올해 극한 그 호우나 폭염이 많고요.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재난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9월 태풍에 대한 걱정도 더 커지는 것 같고 지난 그 흰남노 이야기도 계속 해주셨습니다만은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은 또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 방송이라든지 특히 KBS 재난 방송 같은 부분들을 잘 듣고 숙지하고 또 재난 문자 오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봐서 자기 지역에 자기 또 동네 또 특히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재난 취약 우리가 세대라고 하는 노인네들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리 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난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5호 담당제 즉 각각에 있는 우리 재난 요원들이 각각의 자기 담당들을 좀 해서 재난 취약계층을 대피로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동선 훈련을 좀 필요하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항상 통해서 언제든지 항상 재난이 오게 되면 네.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갑자기 닥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우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 아주 상식적인 것들도 당황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웃을 살피는 시스템도 잘 갖춰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 최근에 재난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흘려버리는 경향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우리가 더 그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난 방송이나 또 이제 재난 문자 같은 경우도 문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이라든지 네. 혹은 우리가 뭐 만화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보람이 돼 있고 좀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수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녹조도 빨리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바다 수온과 관련된 저희가 그 자료 화면이거든요. 예.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네. 이제 어제인데요. 예. 지금 이제 빨간색 정도가 진한 빨간색 정도가 지금 거의 30도가 넘는 그런 아주 진한 빨간색 30도가 넘고요. 그러니까 거의 30도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본다고 보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온이 특히 일본의 큐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빨간색이 좀 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네요. 거의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중국 저희가 아마 베트남 위쪽에 그리고 이제 중국 남부 쪽에 남중국 해 정도와 일본 큐슈 아래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수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온이 높다는 얘기는 수증기 발생량이 많고 수증기 네. 발생량이 많다는 공간 속에 거의 물폭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태풍에 의해서 그게 힘이 실린다면은 그것들을 몰고 와서 그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물폭탄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수증기로 먹고 기압 차면 크면 클수록 이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 폭풍우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고 특히 올해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9월 달에 수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것을 본다면 네. 앞으로의 태풍의 발생 가능성은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불로 시작됐던 우리나라의 재난이 폭염과 폭우가 계속 반복돼서 지속되고 있고요. 또 강릉의 가뭄, 그리고 빨리 찾아온 녹조, 그리고 이제 9월에 찾아올 태풍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모든 출연자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30초 안전 챌린지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흰남노 때 그 지하 주차장과 관련된 그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안전 수칙을 가져야 할지 30초 동안 카메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자동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자동차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생명은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물이 찼다거나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찬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꺼내려 가시지 마시고 사람을 꺼내는 일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고 자동차는 다음에 수리가 가능하지만 사람은 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님과 오늘 귀중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